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3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3주는 알베르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나눠서 두루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3주 1차 시입니다. 까미 소설 테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팬데믹, 유행병이, 이런 그 역병이 세계적으로 유행. 오늘 왜 혀가 이렇게 꼬이는가 모르겠네. 예, 그 대유행하는 그런 그 초기에 아, 이 까미가 그 소설 페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 때문에 소위 역주행, 다시 또 한국의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다시 읽었던 그런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문학과 인간 제3주는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습니다. 1차시입니다. 일단 이제 3주차에 까미 소설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첫 번째, 이 전염병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그 전염병의 기원이죠. 음, 근데 그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걸 일단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좀 그 분량이 많아서 어쩌면 1차 시 50분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까미 소설 페스트의 주된 내용, 그다음에 주제, 그러면서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에 대처하는 개인의 책임 윤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페스트가 까미 소설 페스트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나의 그 전염병으로서의 패스트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 안의 패스트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주하죠. 그럴 때 그런 걸 이제 소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지금 그러긴 한데, 하여튼 네 번째, 그렇다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주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구토를 읽으면서 두루 살폈던 것처럼 그 자유로운 존재인 내가 내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갈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주차에. 그럴 때 이를테면 내 안에 게으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그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5번은 이것은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건 내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인문학 강의할 때 사용했던 그 자료이기 때문에 5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냥 무시하세요. 예. 자, 문학과 인간 3주 까미 소설 페스트 읽기 1차 시. 자, 합시다. 전염병의 기원과 그것이 인류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1차 시에는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스트는 1947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미중의 대규모의 전쟁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스트. 이제 이 알베르 까미는 2주차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르트르와 함께 까미 역시 이런 실존주의 철학 사상가입니다. 그런 문학, 그런 작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자신의 문학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그런 작가죠. 그래서 사르트르와 이제 교류하고 일정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 특히 이 알베르 까미의 경우에는 이제 부조리의 문학,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다음에 이 이방인과 테스트, 그다음에 시지포스의 신화, 아 이방인, 시지포스의 신화, 페스트, 부조리 3부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까미에. 예. 이것도 이제 도대체 부조리가 뭐냐? 아, 어, 뭐 트롯도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도 그 2주차에 시지포스의 신화, 히랍의 신들을 이제 그 모욕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신중의 신인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받은 시지포스가 이 무거운 이 바위를 산 정상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는 형벌. 예. 그러면 정상에 기껏 이렇게 이제 밀어 올려놨는데 이 무거운 바위는 바로 또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 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희망 없는 노동.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에 저항했던 어떤 인물의 표상으로서 시지포스. 그래서 이방인, 시지포스의 신화, 페스트, 이렇게 이제 부조리 3부작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까미의 철학 사상, 그다음에 문학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페스트, 1947년에 발표한 페스트, 흑사병을 이야기하죠. 쥐로부터 이렇게 매개해서 인간에게. 그래서 이제 아주 새카맣게 그 피부가 타들어가는 그 흑사병, 까맣게 타서 죽는 병이다. 근데 이제 페스트가 번역을 하면 흑사병이 되는 것이죠. 자,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설 구성에서 인물이죠. 인물이 없으면 이야기가 될 수 없죠. 인물. 그다음에 배경. 배경은 뭐 역사적, 시대적, 환경적, 뭐 시간적,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물이 살아 숨쉬는, 활동하는 어떤 공간,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물이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갈등, 사건과 마주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주제가 드러나고 그러겠죠. 자, 그런 점을 늘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바로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과 배경과 갈등 혹은 사건에 이제 유의해 가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러면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스트 봅시다. 그런데 이제 1차 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염병,
세계적인 이런 그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의 기원,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일단 살펴보기로 한 거니까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아프리카에서 그 현생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걸로 돼 있죠, 화석이. 예, 그래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이후에 이제 그 소규모의 수렵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류가 주변의 자연 환경과 그 어떤 뭐 어느 정도의 안정된 관계,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농경을 하고 어, 농경을 하고 요 신석기 시대 있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어, 네, 이동하면서 살던 음, 어, 채집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런 어, 시기, 예. 이때부터 이제 이 인류와 그 주변 환경과의 그 어떤 안정된 관계, 균형 상태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생산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또 인구도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그 불어난 인구를 또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자연을 이제 농사를 짓기에 그다음에 또 목축을 하기에 더 편한 그런 어떤 상태로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게 되겠죠. 예. 근데 이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거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근데 문제는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농경지를 개간하고 또 자연 환경을 농경에 적합하게 만들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한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 일부 종의 동식물이 과다 증식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식량이라든가 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뭐 가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농경을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의 동식물은 과다 증식하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의 다양성은 파괴되어 가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겠죠. 그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가 바나나를 그 이제 아, 그 바나나의 그 종도 뭐 한두 품종만 남게 돼서 이제 어떤 그 치명적인 그 어떤 바이러스가 바나나에 침투하게 되면 이제 바나나는 우리가 완전히 이를테면 소멸해서 인류는 다시는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뭐 염려라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종의 다양성이 파괴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런 그 자연계의 어떤 생태고리가 연결고리가 어떤 어느 한 틈에서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이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전염병이 그런 것과 또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먹이가 인간 공동체 내에 밀집하는 사태로, 그러니까 그 중간에 먹이 사슬이 끊어지면
인간 공동체 내로 좀 더 접근이 가깝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어떤 먹이가 특히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계 시설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를테면 저수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댐도 어, 좀 더 여러 가지 수자원의 활용, 식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를 그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비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마을을 또 이렇게 합쳐서 댐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수몰치고 뭐 광주 인근만 하더라도 뭐 담양댐, 장성댐, 예, 이런 특히 장성댐 같은 경우가 그런 관계 시설의 확충의 과정에서 막 여러 마을을 이렇게 수몰 이제 물에 잠기게 해서 이주하고 그 고향을 잃어버린 이제 그 오랫동안 삶의 어떤 근원이었던 또 고향을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그 사람들도 또 많이 생겨나고 그랬죠. 이게 근대화의 어떤 부정적인 면모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관계 시설은 또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어, 그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많은 양의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공업용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강우량만 가지고 의지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관계시설 확충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미시 기생체 이동이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발달은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시키죠. 결국 이제 인구가 집중하고 좀 더 많은 편의시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이렇게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설 때 이제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전파되는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그 전염병에 의한 떼죽음의 시작이다라고 이건 이제 설명은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한 2, 3년 전에 개간 푸른 사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특집 원고 청탁을 받고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뭐 질병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전공은 아니니까 그 글을 이제 특집 원고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그 책들과 논문과 또 자료들을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고 뭐 재구성한 게 지금 이 자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 특집 원고의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여러분에게 우리 문학과 인간 3주차의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이 자료에 좀 들어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전염병,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지역 간의 교역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이건 이제 대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뭐 영웅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위대한 어떤 영웅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 저 이제 동서간에 제국을 건설했죠. 인도까지 이렇게 진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양에서는 아마 13세기죠. 예, 몽골에, 지금은 몽골이 아주 쪼그라들었지만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예, 그 징기스칸에 의해서 이제 소위 서역까지 이렇게, 실크로드가 열리고 또 유럽의 도시 이름이 좀 더 나올 텐데, 하여튼 이렇게 동서를 이제 알렉산더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 이상으로 또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제 서역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갔죠. 이것이 사실은 정복전쟁에 의한 거죠.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지역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삼고 이 생명을 박탈하고 어, 마을을 불태우고 그게 정복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알렉산드나 징기스칸을 그 영웅으로 이렇게 그 표상하는 것은 영웅사관의 결과죠. 매우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어쨌든 지역 간의 교역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이제 그에 따라서 전염병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죠. 몽골족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가 하나로 연결되자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활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초기에 중국의 이제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걸로 뭐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쪽은 뭐 부인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어 이제 우한에서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예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교통망이 세계적으로 교역망이 아주 굉장히 잘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뭐 어느 도시에서 이런 어떤 전파력이 강한 그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하루 뭐 한나절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상이 정지되고 생활에 곤란을 겪고 이 불편과 고통을 겪는 것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2022학년도 1학기 우리 문학과 인간 수업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한 학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 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 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다. 이건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14세기였군요. 크림반도 저쪽에 유럽에 1346년 이때 이제 몽골군이 소위 말하면 유럽 쪽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지나쳐서 유럽까지 소위 이제 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 무렵에 또 고려를 침략해서 고려를 완전히 또 이렇게 초토화시킨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소위 전쟁 범죄자들이에요. 전범이에요. 현대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몽골군은 초원지대에서 사니까 그 기병들이 아주 말 타고 다니는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그 기동력이 뛰어난 말을 타고 말 위에서 기나긴 창으로 이제 적을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지 않은 군사로
삽시간에 어떤 지역을 휩쓸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불태우고 죽이고 또 이제 포로로 사로잡은 장정들을 이제 다른 지역을 침략할 때 맨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화살바지로 죽는 거죠. 싸우고 죽고 서로 죽일 때 이 기병들이 몽골군이 또 이제 그 지역을 휩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유럽 쪽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몽골 기병 아주 재빠르게 기동력 있게 뭔가를 적을 해치우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지난번 대선 때도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합니다. 뭐 몽골 기병처럼 그렇게 그 날렵한 뭐 선대위원회를 뭐 꾸린다거나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전쟁 범죄자들입니다. 알렉산더든 몽골의 징기스칸이든. 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그 전쟁 범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세 시대에 유럽과 몽골의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문학은 잡식성입니다. 문학은 모든 걸 포괄하기 때문에 역사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심지어 자연과학의 어떤 분야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문학은 잡식성이고 문학 박사는 그래서 잡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자료로 보도록 합시다. 1346년 몽골군이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성이죠, 포위 공격할 때 몽골군 안에서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골군은 뒤쪽에 있고 앞쪽에는 이제 그동안에 그 어느 지역을 절멸시키면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이제 카파 성을 포위하고 있는 최전선에 그 지역에 그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몽골군 진영이라고 보고, 이때 몽골군 진영에서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자,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흑사병의 진원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산밀이라고 하잖아. 이런 우리가 패스트,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를테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어떤 농어촌, 산촌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밀집 지역에서요, 대도시에서. 어쨌든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크로드를 거쳐서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 지역 국가들, 베네치아, 비엔나 등으로 이렇게 이제 이 몽골군이 이렇게 유럽을 침략하고 전쟁을 할 때,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페스트가 이제 그 카파를 포위 공격하고 있는데 쉽게 이 성이 함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몽골군 진영에서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 페스트는 급속하게 뭐 하룻밤에도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쓰러져 죽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치명률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전염병이 페스트입니다. 쥐로 의해서 이렇게 쥐로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 패스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일단 몽골군은 이제 후퇴를 합니다. 왜냐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패스트균에 감염돼서 엄청난 이제 사상자가 발생할 거니까 후퇴를 합니다. 근데 후퇴를 할 때 그냥 후퇴한 게 아니라 이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은 그 군사들, 이 시체를 이 그 성 안으로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집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뒷장에 내가 설명해 놨겠군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성체를 포위 공격하던 타타라 군이 영내, 이제 타타라군, 이를테면
몽골군의 포로가 되었던 타타르군이죠. 예. 영내 페스트가 발생하니까 시체들을 이 카파 성 안으로 집어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성 안에 있던 이제 소위 유럽 이 병사들 내부에 이 페스트가 또 확산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몽골군이 퇴각하니까 이제 그 성 안에 있던 이제 여러 지역에서 왔던 그 병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제노바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페스트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유럽의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몽골군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페스트는 1350년까지 불과 4년 동안, 4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냈어요. 죽음으로. 이제 그 기록이 그렇게 정확할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자료에 따르면 뭐 2,500만 명에서 약 3,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그랬으니까, 되면 한 가족에 최소 한두 명 이상, 한 두세 명씩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보면 2,500만에서 3,000만 명.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경기도 인구까지 하면 한 2,500만, 2,000만, 2,500만 그 정도 될까요? 예. 이 패스트로 4년 동안에 수도권 인구가 다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일단 이런 대규모의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끼치는 영향이 뭡니까? 첫째 보니까 죽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흑사병의 참상을 묘사한 당대의 그림입니다. 끝없는 관, 비통함에 젖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이 많죠. 흑사병. 예. 패스트가 이제 감염되면 까맣게 타서 죽었다고 그래서, 예. 패스트는 이제 이 원인균이 쥐벼룩과 쥐를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그리고 그 화상 때 수포 생기잖아요. 그런 종기가 일단 이렇게 온몸에 생기고 고열과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결국 이제 온몸이 골마서 검게 변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이제 어떤 그 감염의 경로와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했던 패스트의 상황에 비하면 16세기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겪은 불행에 비하면 약과다. 세상에.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16세기 중엽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면, 불과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해버린 패스트 균에 의한 유럽인의 그런 고통은 약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살펴보죠. 예. 1521년 스페인의 코르테스는 약 600명의 병사로 인구 수백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뭐 앞선 무기라든가 훈련된 군사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위 전쟁 기계의 그 어떤 압도적인 그런 힘도 작용했겠죠. 근데 더 큰 것은 뭐냐? 즉 여기 이제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죠. 그런데 이제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게 결국은 전염병이었다. 전염병. 예. 이제 이들이 이 전염병을 몰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 120여 년 동안에 멕시코와 페루는 유럽인이 지난 4,000년 동안 겪었던 전염병을 아주 순차적으로 이 스페인 그 병사 600명이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천연두, 홍역,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와 디프레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에,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전염병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감염돼서 결국은 인구의 90%가 감소해 버립니다. 거의 절멸의 상태로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개입했던 가장 큰 두 가지는 뭐냐면요, 이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염병. 지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절멸시켰던 그 몽골군에 의한 패스트의 감염, 전쟁과 함께 온 거죠. 전쟁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스페인군 600명에 의한 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겪었던 이 불행, 예, 멕시코와 페루 지역에서 결국 인구가 12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이런 그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다 유럽에서 들어온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본래 인구의 90%가 감소한 거의 절멸이죠. 이건 뭐 전쟁과 함께 전염병이 온 거죠. 전쟁과 전염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이런 직접적인 전쟁의 결과는 아니죠. 좀 다행스럽긴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전쟁은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결국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전쟁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역사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 방어적이거나 이런 전쟁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하여튼 지역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90%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완전히 전멸하는 곳도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황열증이 침투해서 오늘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도 또 다 죽는 건 아니고, 어쨌든 유럽에서도 4년 동안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1은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90% 이상이 죽었지만 한 10% 정도는 또 살아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게, 일단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그쵸? 엄청난 어떤 고통과 불행과 이런 의식이 죽음으로써 끝나니까, 뭐 종교에서는 이제 여러 종교들에서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사후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건 그야말로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죽으면 이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죽으면 그 의식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몸도 소멸하고 의식도 사라지는 것이니까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문제는 살아남은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죠. 또 그 죽을 때까지. 예. 이제 이런 지금 전염병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과 또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평생을 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전염병에 한정해서,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에 인간의 마음과 가치관에도 변화를 당연히 가져오겠죠. 자, 한번 봅시다. 패시스트 침입 이후에 유럽에는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카톨릭의 반기를 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 패시스트의 창궐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거죠. 신을 믿었던 사람이나 뭐 대부분 신을 믿었겠지만 신을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테스트 앞에 속절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립니다. 우리가 믿었던 조상신이라든가 뭐 어떤 숭배했던 신이라든가 아무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적의 침략과 이 어떤 창고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걸 목도했잖아요. 내 가족이, 친지가, 친구가, 이웃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을 때, 간절히 신에게 어떤 대상에게 기원을 했을 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됐을 때 당연히 그동안 믿었던 어떤 정신세계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신앙, 이게 이제 새로운 신앙은 뭐겠습니까? 유럽의 기독교죠. 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어쩌면 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소위 기독교 이를 증오했겠지만 자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유럽인들의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은 유럽인들은 강대하고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것은 이제 그 신을 물론 이제 그 정복자들이 또 정복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종교가 같이 또 오죠. 전염병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종교도 가지고 오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원주민들이 기존의 제도,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대체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은 대양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교환하게 됩니다. 전 인류가 거의 모든 질병의 패턴을 균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항로를 따라서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데 매독 같은 경우도 바로 대항해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 모두 죽죠. 파괴되고. 근데 여성들은 성적 착취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소위 그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 바로 대항해 시대 전쟁과 함께 그 약탈적인 어떤 교육, 강압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패스트 창궐 이후에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이 숫자로 2,300만 명이 죽었다, 2,400만 명이 죽었다. 그냥 우리는 감각이 없죠. 예.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테스트에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사적인 변화. 자, 단적인 예를 봅시다. 431년 힐업 반도의 그리스 반도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제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과 그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전염병이 또 발생합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아테네 사회는 아노미적 상황과 도덕적 타락, 규범의 파괴라고 하는 대혼란에 직면합니다. 자, 뭐냐면요. 이 역병이 발생하기 전에 아테네인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에 기반을 둔 삶을 가치 있게 여겼던 모범적인 시민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초가 이제 이 아테네로부터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근데 전염병이 휩쓸고 간 이후 공공선의 추구보다는 점차 냉소와 절망이 심화되고 동네 그들이 추구했던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빠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절망, 냉소와 절망, 그들이 추구했던 균형과 조화가 아닌 이성에 바탕한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역병에 전염병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는 그들은 이제 신의 신성함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 대신에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希腊은 결국 이제 로마에 병합되게 되죠. 먹히게 되는 겁니다. 망한 거죠, 나라가.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경우에 아까 그 4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 상태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몽골군의 침략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적 세계관, 신비주의,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울부짖는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의 몸을 채찍질을 하면서 40일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이 편타고행이라고 합니다. 편타고행. 그러니까 왜요? 이 패스트가 신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는 속수무책으로 죽어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징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자기 몸을 벌거벗고 이렇게 골목마다, 도시의 골목마다, 도로마다 이렇게 40일 동안 헤매고 다닌다. 이 채찍으로 앞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을 치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게 뭡니까? 광기죠. 광기. 예. 이성의 상실이죠. 이런, 아, 예.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이 장면은.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 인구가 다 죽어버렸느냐? 아메리카 인구가 다 죽어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유럽과 17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각지의 문명이 또 균형을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인구가. 어떻게? 특히 유럽과 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차지할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농업 생산성의 향상, 농촌 인구의 영양 상태 개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래된 옥수수와 감자, 옥수수와 감자 식량이 이렇게 또 공급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농촌 인구의 영양 상태도 개선되고 또 이제 의료 상태, 의료 기술도 발전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질병이 이제 감염되면 일정하게 저항력도 또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14세기, 15세기 이런 인구의 감소가 16세기, 17세기를 넘어서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 인간의 의학의 발달, 인간의 저항력, 예. 18세기까지만 해도 도시는 엄청난 인구가 이제 밀집해 있었고 도시의 사망률은 출생률을 앞질렀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그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존립하고 더 발전해가고 또 밀접한 환경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에는 또 콜레라, 콜레라. 좀 더 이제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가 좀 생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시까지만 1차 시에 다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이죠. 이건 조선에서도 조선시대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죽음에 내몰았던 게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였습니다. 예. 한 200년 사이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 200여 년 동안에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한 번에 10만 명 이상이었을 때가 6회나 될 정도로 콜레라가 조선시대 사람들을 또 떼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런 전염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시에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겠죠? 예.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소설 페스트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건 2차 시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학과 인간 3주 1차 시는 마쳐야 되겠죠? 50분을 채우려고 내가 타이머를 보고 있습니다. 한 40초가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50분을 맞춰서 차시별로 수업 영상을 만들려고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하고 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주 1차 시에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대규모 전염병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미친 어떤 영향, 전쟁과 전염병, 정신사적인 음, 인류의 생명을 어, 절멸시킨 그런 것 못지않게 어떤 정신학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